관객과의 대화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이 몇 번째 집이십니까, 형님? 기억 안 나시죠? 글쎄요, 작년부터는 아마 5, 60회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대답들이겠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매번 또 새롭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앞으로도 집이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 번씩 자기 한번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죠. 네. 아, 네. 3학년 2학기 연출한 이란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호 역할 연기한 배우 유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혜 역의 김수원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성민 역할 김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집이가 이렇게 다 같이 배우와 분들이 함께하는 집은 이제 앞으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각자 또 요즘 촬영 들어가고 있다면서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네, 제가 세대유감이라고 네. 그거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세대유감. 네,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좀 더 자세히. 영화 코미디 장르의 지금 세대유감이라고 네, 정재영 선배님 나오시고 이정 선배님 나오시는 그런 저는 거기서 작은 역할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역할 가기까지는 3학년 2학기 이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영화에 대한 지금까지 몇 명 봤죠, 감독님? 16,200명 정도 아마 봤을 겁니다. 네. 이게 이 영화가 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시는 분은 다 보시는 영화, 안 보는 놈들은 평생 가도 안 보는 영화. 이렇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는 앞으로도 많이 기억되고 유희아 배우나 강수환 씨, 또 성국 씨 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자, 그러면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저는 이 3학년 2학기에 대한 무슨 것보다는 감독님께 묻고 싶은 건데 그 캐스팅? 이 캐스팅 할 때 사실은 저는 감독님 영화를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캐스팅을 하지? 항상 저희가 좋은 영화나 좋은 드라마를 만들 때 그것을 결정짓는 뭐 드라마 쪽에서는 드라마 시나리오 극작 대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작 많은 영화에서는 많은 분들이 캐스팅이 영화의 90%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뭐 휴가도 그렇고 그냥 작품도 그렇고 캐스팅의 수술 원칙 그리고 동시에 이번 캐스팅 과정에서 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근데 제가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는데 다 가운데 앉으셨네요. 아니 이런 열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들어올 때 이 극장에 대한 화재의 위험 같은 것들을 빨리 살겠다는 어떤 그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딱 가운데 앉아서 딱 보시는 그런 관객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나 봐요. 네, 저도 가운데 열을 되게 선호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캐스팅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캐스팅을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근데 그게 유명세와 연기력은 꼭 비례해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시지 않더라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시나리오의 이미지에 잘 맞는 그런 배우를 캐스팅을 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번에 캐스팅할 때는 좀 비하인드인데 유희아 배우가 지금 주인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독립영화 치고는 좀 예산이 그렇게 좀 빡빡하지 않게 이번에 찍을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주인공을 아이돌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영화 흥행할 때도 도움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을까 생각도 잠깐 했는데, 사실 아이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외 아역 출신으로 쭉 성장을 한 10대 후반이라 20대 초반 배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알려진 배우들 중에서. 네, 그런 유혹에 살짝 시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유희아 배우랑 그 김성국 배우는 어떤 연고도 없이, 어떤 연도 없이 그냥 그 오디션을 통해서 최종 후보로 두 사람이 딱 올라왔고, 이제 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시킬 건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저희 조 감독이 김성국 배우를 밀고, 그리고 이제 저희 PD는 유희아 배우를 밀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이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유희아 배우가 조금 더 순해 보여서 창을 어울릴 것 같았고, 김성국 배우는 어쨌든 얼굴에 뭔가 의지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성민 역할에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혜를 맡은 김수환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독립영화제에 도ペ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서 2023년도에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 권혜호 배우님이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 영화에서 조과장 역할을 했던 강현우 배우가 있어요. 네, 그 배우도 도쿄 페스티벌에서 1위를 했던. 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권혜우 배우님이 캐스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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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우재 역할을 했던 양지훈 배우도 도쿄 페스티벌 예선 탈락을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놔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그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그럼 캐스팅할 때 오디션 몇 번 봤어요, 유희아 씨는? 감독님을 직접 뵌 거는 2번 감독님을 뵙고, 그 전에 인물 감독님, 그 전에 프로필 투어 해서 네, 감독님을 직접 뵌 건 딱 2번입니다. 투자자와 PD 그 사이에서 어쩌면 이 영화에 출연을 못할 분도 있겠네요. 네, 진짜 PD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다들 개인적으로 첫 번째 영화가 아니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연으로 맡은 영화는 이게 첫 번째고, 네. 단역으로는 다른 활동도 조금씩 했었습니다. 뭐 이제 제가 까는 얘기지만 이제 뭐 오픈하자면 유희아 씨가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 역할을 했지만 고3 역할을 하고 32살이니까 뭐 박보검이나 송중기도 뭐 10대 역할을 하는데 먹고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빡빡하죠. 선배님, 이거 저 비밀로 조금 오래 가져가려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해가 비밀이 어딨어요? 비밀이. 그렇죠. 그래서 저 지금 저 60이에요. 이제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실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캐스팅 과정에서 우리 출연진분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특별히 없으시고요? 혹시? 저도 똑같이 감독님 2번 뵀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이게 아무래도 학생 역할이다 보니까 저는 그 이미지에 맞게 교복을 입고 갔었는데 감독님이 끝날 때까지 그게 교복인지 몰랐어가지고 전혀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김성국 배우는 몸이 좀 이렇잖아요. 어깨가 좀 넓고 이렇게 뭔가 운동한 몸이어서 교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단추가 뜯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셔츠라고 생각하지 교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안 됐다. 결국은 이미지로 잤는데. 자, 이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건 봐서 좀 관객들에게 좀 돌려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느끼는 이 영화에 대한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굉장히 용감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 영화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2년 전, 3년 전에 다음 소위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고발 혹은 이런 일을 애들이 당하고 있어 라고 소리치는 영화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훨씬 더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참고 견뎌내야 되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보시는 분이 느끼는 게 아니고 감독이 참고 배우가 참아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뭔가 보여주고 표현해야 된다는 강박들이 있거든요. 영화를 만들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비해서 이 영화는 많은 것을 참아내면서 클리셰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거든요. 또 많은 경우는 클리셰를 돌파하는 방식의 클리셰 그 자체가 클리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내내 분명히 저기서 사고 나니까요. 난간에서 떨어질 거야. 누군가는 죽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이 영화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기대라는 말 적절하지 않지만은 뭔가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서 흔들리는 청춘, 방황하고 뛰쳐나가고 집에 들어서 뭔가 때리고 지르고 엄마랑 격렬하게 부딪히고 친구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끝없이 분명히 다음 스텝은 그럴 거야 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 영화는 한 채 망설임 없이 그냥 꿋꿋하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힘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어서 용기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유혹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감독님께서는? 네, 사실 그거는 아까 좀 전에 그 젊은 아이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유혹이 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는 어쨌든 이게 장편 영화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또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요? 그런 건 아니었나요? 네, 어차피 제가 상업자본의 투자를 받을 생각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없지만, 어쨌든 얘기를 일단 구성을 하려면은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그 전통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방식으로 일단 처음에는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써놓고 나면은 이게 제 자신이 너무 그 창피해가지고 과연 이걸로 영화를 만들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뭘 빼고 뭘 강화하고 할 건지 이제 그거를 계획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각색 작가가 이제 저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제가 그렇게 되게 그 극적인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각색 작가한테 보여주면 뭐 이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거 맨날 싫다고 하시더니 또 넣으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엄청 좋은 각색 작가신. 네, 그분은 글자를 한자도 쓰지 않아요. 그냥 그분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네, 제가 써가지고 가면 그걸 보고 이거 감독님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런 접근 싫어한다고 저번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XX 거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 각색자가 하고 있어요. 진짜 단 1페이지도 글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 뭔가 좀 한이 맺히니까. 근데 저희끼리 역할을 나누면 그렇게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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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장편 휴가 때도 그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고, 이번에도 또 그랬고, 아마 다음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다음에는 취재 정도는 같이 할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취재. 네. 얘기 나온 김에 뭐 예를 들면 이 영화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취재를 바탕으로 된 거죠. 네. 이야기를 바탕으로 로케이션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가 장소가 발견되기도 하고, 취재를 하다가 대사가 발견되기도 하고, 캐릭터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군요. 항상 이런 영화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제일 그동안 10몇 년 동안 홍상수 감독과 11편의 영화를 하면서 집이 때마다 시달리는 건 뭐냐면, 이 영화의 주제는 뭐냐. 참 황당하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근데
여기 계신 이랑희 감독님이나 그 배우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어색한 직업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제일 이상한 말 있잖아요. 주제의식. 소외되는 나에 대한 관심. 사실 그런 거 아닌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고 좋아하고 관심 가고 이야기하고 싶은 오랫동안 보아온 일, 마음 두어왔던 일을 쫓아가는 일인데 사람들이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걸 하시고 싶었어요? 네, 저는 영화를 만들 때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제의식은 항상 살고 있다. 이건 것 같습니다. 살고 있다. 살고 있다. 네. 그 제가 만나서 취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허구의 세계이지만 되게 실제와 유사한 세계를 만들어서 관객분들께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만나게 해주는 그 방식으로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살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면 알아서들 다 이런저런 의미 부여하시고 또 자기 삶과 연관지어서 주제의식을 나름 해석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배우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저도 연기 생활을 30몇 년 해오고 있지만 제가 늘 어려워하는 일이 특히나 이런 시나리오를 볼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울퉁불퉁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무슨 감정적인 충돌이 벌어지지도 않고 이 영화를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여기에 작품에 이 배우로서 이 배역으로서 도전해야겠다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런 식의 영화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유희아 씨부터. 가장 먼저 시나리오 본 날이 오디션 볼 때인데 감독님 작은 방에 들어가라고 다 보기 전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때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만났는데 오디션 보기 전에 그 전에 읽어보고 나오라는 거군요. 오디션 볼 때 그거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요. 네. 마지막 미팅 때 네. 이거 다 보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진짜 그냥 다 보고 나갔습니다. 그게 시나리오 첫 인상인데 그때는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저는 제가 우재 역할로 캐스팅 될 줄 알았었어요. 그 캐릭터 소개에 안경도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죠? 네, 우재랑 비슷한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재 기준으로 쭉 읽으면서 아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겠구나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하면서 만났던 것 같아요. 재미가 있고 없고는 그 당시에는 판단을 못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냥 되고 싶다 그 생각만 하면서 우재가 네 뭐라도 뭐 누구라도 되고 싶다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첫 시나리오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마음은 어땠어요? 보면서는 이제 저만 보였었어요. 한 3번, 제가 10번 정도 봤는데 한 3회차까지는 저만 봤어요. 아, 왜 저기서 저렇게 했지? 아, 감독님이 말했던 게 이게 이 장면이요. 이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왜 나 요거밖에 못했지? 하면서 보다가 이제 점점 관객의 입장으로 가면서 보는데 저도 울컥울컥 할 때가 있더라고요. 창으로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감독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롤러코스터를 태우지 않는데도 사람의 뭘 탁 건드리는 그런 게 있으신 게 아닌가. 소환 씨는 어땠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가릴 처지가 아니었고. 소환 씨는 이 얘기의 첫 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특별히 평생의 기억에 남는 거. 물론 이제 저 역시, 서럽게. 저 역시 인생의 첫 영화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근데 시나리오 보기 전에 어쨌든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는 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휴가를 당연히 보고 갔고 보고 나서의 저의 결론은 아 감독님이 싫어하시는 스타일을 알겠다 였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스타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만들어내거나 뭔가 네. 일부러 뭔가 과장한다거나 그러니까 표현하려고 하고 네 억지로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심파 안 좋아하시고 약간 그런 게 예상을 하고 갔고요. 그렇게 저도 약간
제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연기 스타일과 어찌 보면 좀 잘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리고 저는 처음 읽어봤을 때 그럼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역할일지 헷갈리지가 않았겠네요. 네. 엄마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다혜가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다혜 대사도 그렇고 그 다혜를 소개해놓은 한 줄을 딱 읽었을 때 그냥 제 거? 너무 겸손하지 못했네요. 네, 어쨌든 잘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기대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국 씨는 처음 이제 돈을 받았을 때. 저 똑같이 오디션 때 처음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감독님 전작을 보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그 인터뷰한 걸 좀 봤거든요. 휴가 뭐에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환이랑 감독님이 약간 이런 스타일대로 하시고 영화를 이렇게 작업하시는구나만 그냥 하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봐라 그래서 제목이 3학년 이야기여가지고 그냥 학창 시절의 내 마지막의 순간들을 보면 되겠다. 그래서 딱 펼쳤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이게 현장 실습생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저희 학교가 특성화고다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저의 그런 학창 시절을 막 떠올리면서 계속 그걸 같이 따라가면서 읽었는데 이게 막 재밌진 않았어요. 영화 그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영화가 막 왜냐면은 이게 우여곡절도 크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따라가면서 읽다 보니까 이게 재밌을 수가 없는 시나리오예요. 재밌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읽히더라고. 재미는 없는데 아니 그냥 지금 얘 잘못 찍고 있어 지금? 시대유가 세대유가 따라가면서 읽고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이게 제가 그 소설을 잘 못 읽는데 너무 잘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내가 내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역할에 대입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자기 역할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몰라. 저는 근데 전 주연이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커왔어. 자기 또 저기 그러면 창호를 계속 빗대면서 계속 읽었었어요. 뭔가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닮았기도 하고 내 뭔가 성격도 비슷한 것 같네. 근데 읽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마지막에는 성민이한테의 부분이 이 성민이한테 나랑 닮았다. 근데 나는 창호 하고 싶다. 친구니까. 네. 그래서 정말 다 읽고 나서도 이 영화에서 나는 한번 이거 노려봐야겠다. 감독님한테도 이제 오디션 들어가서 그런 창호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런 의지를 보인 모습이 뭔가 성민이랑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보시고 아이돌을 포기한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큰 영화의 첫 배역을 맡으면 너무 내가 연기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많이 앞으로의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근데 되겠다. 물론 이게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네. 이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보여주던 순간이 한 2번 정도 미팅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마음속에서 이 중에서 이 친구들과 작업을 해야겠다는 것을 정리한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긴 할 텐데 보통의 오디션이라는 게 가면은 일종의 이 대한민국 사회만큼 오디션이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도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은 매일같이 다음 영화에 자기 오디션 영상을 찍어서 제가 한 번은 촬영할 때 보면 호텔까지 나오질 않아요. 뭐하면 카메라 세대 세워놓고 끝없이 자기 영상을 찍어서 프로듀서와 감독에게 계속해서 송출을 하고 이 일을 계속하면서 근데 우리는 일종의 자기의 이름이 좀 알려진 배우가 된 순간부터 오디션을 면제받는 이상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디션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어쨌든 오디션을 보는 과정은 대개가 실제 대본이 있다면 그 대본에서 한쪽 정도 분량을 주고 읽어봐요. 이런 식, 이것도 한번 읽어봐요. 이런 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통으로 읽게 하고
그 의도는 짐작을 하지만 좀 말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재밌어서 그래요. 그 두 사람으로 줄인 다음에 그때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 두 사람이 창우, 우재, 성민을 해야 하는데 어떤 거를 해야 어울릴지 제가 도대체 이제 제가- 네, 이게 조화를 어떻게 시켜야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었거든요. 유해아 배우가 우재를 하고 뭐 네. 김성욱 배우가 성민을 하고 혹은 뭐 김성욱 배우가 창호를 하고 뭐 유해아 배우가 우재를 하고 뭐 이런 방식도 있고 되게 막 복잡해서 이 사람들이 대본을 다 읽고 나면은 나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 대사를 좀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또 대본이 바깥으로 유출되면 안 되니까 가둬놓고 절대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다 읽어보셔라 하고 나서 이 역할을 계속 바꿔서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두 배우가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별로 재미는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마음에 근데 마음에 남았어, 지금. 실제로는 이 시나리오가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를 되게 이렇게 만연체로 쓰지 않거든요. 그 지문들이 다 단문이에요. 뭐 창우가 문 쪽으로 걸어간다. 뭐 문을 열고 다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 출간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런 계획은 없고 어쨌든 근데 두 분은 그 캐스팅 욕심 때문에 시나리오가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잡자 읽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배역들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그렇죠, 정작 그렇죠. 돌려 읽을 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살짝 대충 하는 과정에서 힘 빠지는 것들이 보일 때 적절한 캐스팅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미팅을 다 끝내고 나서 제가 배우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물어보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이 어울리는 것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유해아 배우는 자기가 우재가 어울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김성민 배우는 자기가 창호가 어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냐 뭐 근데 혹시 우재는 뭐가 어울린다고 했어요? 유해아 배우요? 아니야 우재. 우재는 그 이후에 캐스팅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유해아 배우가 자기는 창호를 할 자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에 그 역할들을 되게 작은 역할들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씬도 안 빠지고 나오는 주인공을 하는 거 이게 자기가 자신이 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성국 배우는 자신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내고 나서 자신이 없다는 말이 딱 네 맞아요. 네. 네 창우와 맞아떨어진. 그렇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전략적으로 그랬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하고 뭐 그런 거죠. 어려 보여야겠다. 나이를 숨기고 어려 보여야겠다. 제가 오늘 좀 그 캐스팅 얘기 좀 길게 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좋은 영화는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소도 제자리, 계절도 제자리, 혹은 배역들도 배우들도 자기에 맞는 옷을 입고. 근데 사실 이 맞는 옷이란 말이 의외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만들어요. 사실 그게 아니고 다 각자에겐 도전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자기를 못 보는 순간을 감독이나 제작과 관객은 보기 시작하는 순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마음에 들고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분뿐만이 아니고 잠깐 얘기 나왔던 우재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저는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그 공장 안에 있는 직원들로서의 구성된 식구들 알리까지 이런 거 하면 결정적으로는 젊은 엄마
이거는 또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그 엄마가 나이를 그렇게 젊게 할 생각은 처음엔 없었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연출부 스태프들이 보고서 가장 엄마한테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출부 스태프들은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창호 위주로 재밌는 저기 어디 가서 다음부터는 처음 읽었을 때 시나리오가 엄청 재밌었던 거야. 네, 어?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뭐 처음 읽는데 재미없었다면 또 그따위 얘기하면 안 돼. 집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제가 그러니까 그 재미가 아닌데 뜻이 나. 아이고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이제 창호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 연출부 스태프들이 시나리오를 읽다 보니까 엄마한테 서운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원색적으로 공격도 하고 그랬어요. 감독님은 집에서 그런 엄마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공격하고 왜? 그런 엄마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애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한테 뭐 생활비도 냈으면 하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부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글자로만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엄마한테 비호감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의 역할은 무조건 호감이 가는 배우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호감이 가는 배우가 누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진아 배우님이 떠올랐고 근데 그분은 최근까지도 멜로를 하시던 분인데 이게 고3짜리 애를 두는 엄마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잘 됐다. 그러니까 40대 중후반 정도의 엄마일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평범한 엄마처럼 좀 느껴질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나이가 생각보다 좀 젊어 보이는 엄마가 할 경우에는 그럼 좀 스테레오타입의 엄마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진아 배우님 미팅을 했는데 강진아 배우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흰머리 나고 있다고 막 흰머리 보여주시고 분장하면 된다. 여기 흰머리 더 하면 된다. 계속 말씀하시고 너무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강진아 배우님은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네. 이 영화 전체에서 그 약간 키가 저는 강진아 배우 캐스팅을 한 거 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감독님이 통찰이실 텐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메란이가 하는 엄마, 이정은이가 하는 엄마, 문소리가 하는 엄마. 좀 왠지 저는 뭐 그분들이 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강진아 배우가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사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도 돌아오는 장례식장에서의 한마디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그것에 대한 굉장한 흥미와 동시에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 없이 그리고 예견하지 않으면서 이 영화를 만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평이라고 지랄이네. 자,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얘기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몇 시까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 관객분들 한번 질문 아니면 뭐 참고로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 영화 개봉 때문에 일본 가서 한번 관객과의 대화를 하러 갔더니만 일본에서는 아예 관객에게 질문을 시키지 않더군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질문이 아니고 자기의 감상을 얘기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보낸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그냥 저희끼리 계속 떠들까요?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뭐 사사로운 것도 좋습니다. 얼굴은 뭐하고 너 여기 와서 뭐하니 뭐 이런 거. 네. 뭐 말씀 좀 해. 아무도 이 어색한 분위기 붕 떠밀려서. 네. 여기 우리 신은석 PD님, 자연인의 주인공. 네, 신은석 PD님. 네. 아 맞아, 사장님도 있었죠, 맞아, 백사장님. 네. 백사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코시로 오셨을 때 다른 배우님들께서는 성인이 된 아이들의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다 말씀해 주셨었는데 김소환 배우님께서는 저번에 안 오셔가지고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성인이 된 아이들의 미래, 뭐 창우는 회사나 이직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졸업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다가 에고가 뭐 세지면 자기의 선택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시나리오에는 나와 있지만 영화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게 다혜는 비전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가장 옷을 많이 갈아입는 친구인데 그 이유가 옷을 좋아해서, 그래서 좋아하는 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돈을 모으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안에서도 그렇게 딱히 뭐랄까 진심을 다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은 너무 좋았지만 그 공장에 뼈를 묻을 생각은 없었던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쇼핑몰을 창업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한번 다른 곳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그 감독님께서 근데 다이가 망했을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네. 네, 뭐 강요에 의한 거의 질문 같았으니까 다른 뭐 또 다른 거 없어요? 저기 네. 그냥 육성으로 하셔도 드립니다. 예. 저도 김소환 배우님한테 질문이긴 한데 역할 자체가 둘 사이에 지금 구두랑 똑같이 창호랑 둘 사이에서 항상 끼어 있잖아요. 끼어 있고 항상 둘이 워낙 다른 방향으로 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곤란해하기도 한데, 근데 그게 약간 진행을 위해서 약간 오히려 더 약간 그래서 좀 밝은 느낌을 내기도 하고 눈치도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막상 또 그게 방금 전에 또 연기 얘기하실 때는 척하는 거를 감독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근데 또 밝은 척하는 연기 같다고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독님이 좀 일부러 밝은 척을 해라 이런 식으로 기획을 따로 주신 건지 아니면 뭐 따로 정리가 안 되는데 저는 햄버거 사실 전체적으로 뭔가 감독님께서 어떤 이런 밝은 기운을 띄워주세요라는 디렉팅은 따로 없으셨고요. 저 또한 뭐 이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한 씬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구도로 딱 햄버거를 먹는 장면, 그 직전이 이제 병역 특례를 창호에게 통보하는 장면인데, 그건 이제 친구로서 다혜로서 이 다혜의 성격으로서 창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이 친구가 상처를 받지 않겠구나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밝은 척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덤덤 아무렇지 않은 일인 척 하고서 햄버거를 먹을 때는 눈치 많이 보고 이제 햄버거만 먹는 게 아니라 눈치도 먹고 네, 그랬습니다. 네. 뭐 질문하신 분에게 면박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소환 역할에 했던 인물은 한 번도 밝은 척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만약에 지금의 이런 판타스틱한 그런 엔딩이 아니라면 이 영화가 끝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에서 걸어오는 두 청춘들, 그 순간에 보여줬던 수환 씨의 그 표정은 제가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고, 그리고 사실 수환 씨의 그 환경 안에서 견디는 방식인 거죠. 방식인데 그게 밝게 보일 수도 있고 성격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사고에 대한 예감 같은 것들은 소환 씨에게 제일 많이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2층에서 떨어질 거야, 분명히. 무슨 사고가 날 거야 등등. 저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밝은 척을
요구받은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소환 씨를 캐스팅한 게 잘하신 일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면박주의한 거 아니에요. 네. 또 네. 왠지 아무 질문이나 해도 괜찮나요? 네네, 그럼요. 네. 저는 좀 궁금했던 거는 성국배우님께서 계속 내가 창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되게 강한 욕망을 제가 항상 느꼈거든요. 지금 때마다. 그래서 만약에 성국배우님께서 내가 창호였다면, 내가 창호로 캐스팅했다면 영화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조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권혜원님께서 저 5명의 인물 중에 제일 가슴속으로 다가왔던 인물이 있으셨을지 네. 네, 그것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우리 소환 씨가 했던 그 인물을 보면서 그 예를 들면은 어떤 모든 것 쉬운 것도 없고 모든 게 어려운 것도 없는, 끝나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어떤 이런 영화를 찍어 나갈 때 어떤 3명, 4명 혹은 어떤 몹신 안에서 내가 어디 있는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환 씨가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밸런스를 지켜나가는 얘들, 그러면서 동시에 어쩌면 제 생각은 창우와 누구지? 성민은 어쩌면 예측 가능한 범위 같은 게 있다면은 소환 씨 역할이 이 영화 안에 굉장히 현실감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인물.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개인의 한 감정들이 각자가 느끼는 어떤 창우의 성격으로서의 그런 어리숙함, 약간 느림, 혹은 성민의 원래 빠른 모습이지만은 실제 지금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내 사회생활의 첫 발에서의 이 공간을 가장 환경을 드러내고 있는 게 저는 소환 씨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빨리 창우가 아니고 성국.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제가 창호를 했었으면 안 됐을 것 같다고 똑같이 느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창호를 했었으면 그런 창호의 어리숙함은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은 연기를 했어야 했겠죠. 혹은 제가 이 영화에 맞지 않게 좀 사실적이지 않게 내가 어떤 그런 못하는 척을 연기를 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러면 쟤는 그러면 원래가 못하고 어리숙한 거야? 아니에요. 너 전반적으로 이상해. 근데 제가 지금 걔도 전반적으로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니고. 제 이미지나 뭔가 제 목소리가 내가 만약에 창호를 했었다면 좀 더 가장다운, 조금 더 되게 믿음직한 형 느낌? 좀 그런 느낌으로 더 다가갔을 것 같아요. 좀 더 묵직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풀어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영화에서의 그런 창호의 매력은 뭔가 보시는 관객분들은 덜 느꼈을 것 같아요. 덜 공감했을 것 같고, 뭔가 너무나 그런 어디서 볼 법한 그런 인물이 좀 판타지적인 인물이 계속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이아 배우가 창호를 한 게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감독님이 그렇게 저를 성민이로 택하신 게 이 영화의 정말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PD님 몇 시까지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나가라면 나가면 되죠. 또 다른 또 우리 한번 슬슬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뒤에 먼저 하셨구나. 네. 저는 영화 전반에서 이제 선생님이 등장하는데 교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두셨는지랑
전 차우가 다쳤을 때 당연히 엄마한테 말 안 해도 선생님한테 말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본인이 창우의 역할에서도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선생님이나 뭐 학교나 이 현장에서의 역할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감독님의 의도도 좀 궁금했어요. 그 교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셨거나 아니면 이 비중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는 우리가 이렇게 창우가 어떻게 사는지를 쭉 보다가 이렇게 쑥쑥 그냥 들어오는 사람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아, 저 교사가 어떻게 행동을 했더라면은 창우가 안 다쳤을 텐데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식의 키맨은 아니다. 그렇게 네, 그 정도 역할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창우가 엄마한테는 그걸 숨겨도 선생님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얘기 안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다친 이후에 선생님과의 만남은 아예 장면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떤 관객분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특별히 보상 절차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한 방식으로 처리해 주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창우가 괜히 선생님한테도 부담될 것 같으니까 그냥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이렇게 대충 얘기를 했다거나 이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로 저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보다 제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창우가 다치고 나서 물론 공장도 불편한 공간이고 이제는 집도 불편한 공간이잖아요. 엄마한테 계속 다친 걸 숨겨야 하니까. 그래서 얘가 쉴 수 있는 공간은 학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창우가 교실에 이렇게 엎드려서 잠든 장면 그거를 꽤 따뜻하게 찍으려고 한번 애를 썼어요. 막 햇빛도 이렇게 다 받으면서 자게 하려고 했고 근데 많은 관객분들은 안쓰럽게만 좀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그나마 이렇게 날개 다친 새가 이렇게 둥지에 와서 잠든 뭔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유명한 용기에 대한 말씀드렸던 게 그런 욕망들이 유혹들이 현장에서도 혹은 극 작업에서도 많이 계속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저 교사를 봐, 정의를 붙지 못한 사회, 그지 같은 놈들, 학생은 누굴 믿고 학교를 다니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끌어오르게 하는 그걸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는 다분히 판타지에 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 적어도 선생님을 악역으로 그리고 싶은 네, 생각이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사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학교에서 뭔가 실습할 업체를 뭐 연결을 해준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학교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에서의 선생님은 현장을 잘 모를 뿐 아이는 매우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선생님이실까봐 선생님은 아니시죠? 네. 얘기 나온 김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용기에 대한 혹은 미덕 중에 하나는 어느 누구도 대상화하지 않고 악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상황에 처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런 면이 굉장히 이 영화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약간 응원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숨겨놓은 클리셰들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시종이가 흔들리던 카메라가 맨 끝에 가면 약간 좀 더 그냥 삼각대 위에 얹어 있는 느낌, 약간 조금 안 적는 느낌. 네, 안 적는 느낌도 있을 네. 테고, 뭐 할수록 기타를 좀 잘 치면서 아이의 성장을 표현하는 그런 클리셰들, 네? 혹은 그런가 하면 엔딩에서 서서히 옮겨 전진을 향해 가는 뭔가 편안한 표정의 지게차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의 모습, 뭐 많은 것들이 사실 좀 깔려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이 영화가 따뜻하고 용기 있는 영화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네, 앞에 있으시죠. 네,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정말 근데 처음 봤는데 처음엔 다음 소리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좀 말이 달라서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는데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노무사 왔을 때 성민이가 이제 연계돼서 이제 작업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뭔가 다른 인물들이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주인공이 말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성민이가 일 잘하던 성민이가 갑자기 그렇게 용기를 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생각도 못했어갖고 이 성민이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그 원천이 뭔지가 궁금했고요. 또 그 이제 주인공에 비해서 성민이는 그냥 뭐 일자랑 그냥 뭐 착하고 말 잘하는데 애 정도만 있으니까 이 아이의 숨겨진 뭔가 가족 서사랑 환경이 좀 궁금했습니다. 성민이가 그 감독님이랑 성민이 그런 서사를 맞추긴 했었는데 성민이도 창우와 서사가 비슷해요.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모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일에 더 집착하고 좀 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아니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발해야겠다는 그 원천이 어떤 거였냐면 일단 수호의 죽음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전 수호는 성민이한테는 되게 가장 롤모델이었고 또 내가 따르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수호의 죽음이 그런 공장의 사고로 일어난 죽음이다 보니까 나도 그 일을 함으로써 뭔가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이제 일에 열정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또 내 주변에서 또 창우가 그런 또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아니면 내가 진짜 성민이가 대사 중에서도 막 뭐라도 해 막 이런 것처럼 뭔가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게 계속 점점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노무사가 이제 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이 말을 해야지를 거기서 딱 터뜨린 것보다는 그냥 계속 내가 담아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무사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덤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네, 고맙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예, 이제 KU 시네마테크도 문 닫을 시간이 됐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부터 여기 저기 성민이부터 한 번씩 간단 인사말 하시면서. 재밌는 영화. 너무 갑작스러운 마무리인가요? 갑자기 깜빡이 풀고 그랬나? 어떻게? 더 있으세요? 한 번 더 봤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네요. 예. 어떻게 더 없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이랑 어른의 경계를 나눌 때 법적으로 20살이 되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또 사인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창호가 전 사인이 없는데요 이름 써도 되나 이런 식으로 하는 장면이 한 3번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호가 공전에 다니면서는 이제 사인이 생겼는지 개인적으로 배우님께서 어떻게 상상하시는지 궁금했고 다혜나 성민이 같은 경우에는 다혜는 사인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성민이는 성민이도 왠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아서 저 여기 살아있습니다. 창우는 사인이 저는 안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아마 취업을 하고 대학까지 다니면서 사인이 생겼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다혜 또 멋들어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멋진 사인을 하나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민이도 그 영화 보시면 그 공장 신발에
이니셜을 새겨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기도 가지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사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들어갈까요? 네. 자, 우리 성우 씨. 아니, 성국. 네. 오늘 이렇게 아주 재밌는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시나리오가 재밌는. 그리고 시나리오도 제가 그 재미도 정말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단순 재미를 말한 거였었고, 네. 저는 아주 재밌게 마지막에는 진짜 너무 술술 잘 읽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준비한 멘트가 있었는데 다 까먹었네. 하여튼 저희가 다 이제 사회초년생일 때가 다들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런 저도 있고 지금 모두가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마주하게 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좀 더 따스한 시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찾아와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저희가 제가 리뷰 같은 걸 다 보거든요. 진짜 다 찾아보거든요. 제가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들어가서. 그래서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보셨는지 그 솔직한 평을 해주신 분들 리뷰들이 기억에 남는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읽으면서 저도 또 한 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거에 대한 리뷰를 아무데나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찾아서 들어가서 꼭 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영화를 열심히 만들었고, 모두가 다 만들 땐 열심히 만들죠. 저희만 열심히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개봉도 하고 관객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막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19, 그들은 영화를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19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텀블벅에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턱없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안 되면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또 준비해서 수능 기간쯤에라도 또 19을 응원하는 상영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또 이제 슬슬 다음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취업을 했던 학생들, 실제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가서 만난 청년들이 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의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 환경도 그럴 테고,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그걸 따뜻하게 조금씩 훨씬 더 잘 예쁘게 다듬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가 용기 있고 착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대상화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감독으로서 바라봤던 일들을 보듬은 그런 영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2025년도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영화, 이 영화에 함께 해준 여러분들, 오늘 이 GB가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다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느끼셔야 될 일들을 어쩌면 좀 산통 깨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또 좋았던 영화로서 기억하신다면 이 순간도 즐거운 기억으로 또 기억해 주시고, 좀 전에 얘기했던 텀블벅이라든지 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또 미라니 감독과 우리 젊은 배우들이 좋은 영화를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가을이 짧습니다. 좋은 하루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실 때 여기 드림이 있나요? 이거 받아가세요. 소떡해서 준비해드렸는데 받아가세요.